미영 부동산 2억, 예금 5천만 원 완료. 정미 예금 3억, 주식 1억 원 완료. 수진 부동산 1억 8천, 예금 8천만 원 진행 중. 정숙 부동산 1억 2천, 예금 4천만 원 대기 중. 이게 뭐지? 남편이 출장 간 뒤 서랍 정리를 하다 우연히 발견한 메모에는 알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이 메모를 보고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다시 눈을 떠 메모를 보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마지막 한 줄. 정숙, 부동산 1억 2천, 예금 4천만 원 대기 중. 이건 분명 내 이름인데 대기 중이 뭘까? 정숙 씨는 곰곰이 생각에 잠깁니다. 정숙 씨는 올해로 62세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여성이었어요. 25세 결혼해서 한 남자만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두 자녀를 키워냈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어요. 하지만 7년 전 정숙 씨의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55세 되던 해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이죠. 하루아침에 혼자 남겨진 정숙 씨에게 빈집은 너무나 적막했어요.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 자주 찾아오지 못했고 정숙 씨는 깊은 외로움을 느끼며 지내야 했습니다. 매일 밤 빈 침대를 바라보며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이 재혼을 권해도 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 사랑으로 충분하다며 죽은 남편에 대한 의리를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거든요. 그렇게 7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2022년 가을 정숙 씨의 인생에 다시 한번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나간 교회 모임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의 이름은 한성호, 65세였습니다. 키가 크고 품위 있는 모습에 따뜻한 미소를 가진 남자였어요. 성호 씨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혹시 처음 오신 건지, 자신은 이 모임을 10년째 나오고 있다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죠. 정숙 씨는 오늘 처음 나왔다고 답했고 성호 씨는 앞으로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정말 따뜻하고 신사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성호 씨는 정숙 씨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모임이 끝나면 항상 차를 태워다 주겠다고 했고 가끔 정성스럽게 손편지를 써서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성호 씨의 편지에는 정숙 씨의 미소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정숙 씨의 마음도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발전해 나갔어요. 성호 씨는 정숙 씨를 배려하는 마음이 깊었습니다. 무리하게 스킨십을 시도하지도 않았고 항상 정숙 씨의 의견을 먼저 물어봤어요. 데이트 코스도 정숙 씨의 취향에 맞췄습니다. 시끄러운 젊은이들의 공간보다는 조용한 찻집이나 공원, 때로는 전시회나 클래식 공연을 함께 관람했어요. 성호 씨는 비싼 선물 대신 정숙 씨가 좋아하는 꽃이나 책을 선물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건 정숙 씨의 마음이라며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이런 성호 씨의 말에 정숙 씨는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오랜 세월 닫혀있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거든요. 성호 씨는 정말 세심했습니다. 정숙 씨가 커피에 설탕을 2번 넣는 것도 기억했고 비 오는 날을 좋아한다는 것도 알았고 빨간 장미를 특히 좋아한다는 것까지 파악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성호 씨가 빨간 장미 한 송이를 들고 나타났을 때 정숙 씨가 어떻게 자신이 빨간 장미를 좋아하는 걸 아냐고 물어보니 지난번에 꽃집 앞을 지나가면서 유심히 보시더라고 답했어요. 이런 세심함에 정숙 씨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런 낭만적인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교제 1년 후
성호 씨가 정숙 씨에게 정식으로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장소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교회였어요. 성호 씨는 무릎을 꿇고 정숙 씨의 손을 잡으며 함께 남은 인생을 걸어가 달라고 청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사랑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서로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어요. 정숙 씨는 눈물을 흘리며 승낙했습니다. 자신 같은 늙은 여자를 정말 사랑해 주느냐고 물었을 때 성호 씨는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며, 정숙 씨는 자신이 만난 사람 중 가장 아름다운 분이라고 답했어요. 마음이 아름답다고 말이에요. 2023년 봄, 두 사람은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친척들과 교회 친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정숙 씨는 그날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의 생활은 평온했어요. 성호 씨는 작은 무역업을 한다고 했는데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했습니다. 집에서는 정숙 씨를 정성스럽게 챙겼어요. 매일 하루 어땠는지 물어봤고, 자신의 사업은 크게 벌지는 못하지만 둘이 살기에는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집안일도 도왔고 정숙 씨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함께 보기도 했어요. 가끔 주말에는 드라이브를 나가서 맛있는 식사를 하거나 온천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정숙 씨는 성호 씨 덕분에 과분한 행복을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7년간의 긴 외로움 끝에 찾아온 소중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되돌아보면 그때부터 이미 작은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전화를 받을 때 항상 자리를 피했어요. 시끄러워서 밖에서 받겠다며 베란다나 화장실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전화통화는 항상 짧았어요. 또 돈 이야기가 나오면 묘하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정숙 씨가 통장을 하나로 합치자고 제안했을 때도 아직은 각자 관리하는 게 편할 것 같다며 넘어갔어요. 그리고 성호 씨의 과거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일은 다 지난 일이라며 지금 정숙 씨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자세한 이야기는 피했어요. 정숙 씨는 그때는 배려심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해주는 성숙한 관계라고 여겼죠. 결혼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정숙 씨는 성호 씨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졌어요. 부부이니까 당연한 일이었죠. 정숙 씨가 성호 씨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을 때 성호 씨는 여전히 과거 이야기를 꺼려했습니다. 과거보다는 미래를 생각하자며 앞으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지 그런 얘기가 더 좋지 않겠냐고 말했어요. 그리고 가끔 성호 씨가 혼자 나가는 날이 늘어났어요. 사업 관련 미팅이 있어서 오랜 친구를 만나야 해서라는 이유였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초부터 정숙 씨는 뭔가 이상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성호 씨가 예전보다 말수가 적어졌고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정숙 씨가 무슨 걱정이 있는지, 요즘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인다고 물어봤을 때 성호 씨는 그냥 사업이 좀 힘들어서라며 정숙 씨는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정숙 씨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성호 씨의 행동에는 분명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었거든요. 새벽에 깨어보면 성호 씨가 거실에서 조용히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어요. 정숙 씨가 나타나면 급히 전화를 끊고 화장실 갔다 오는 길이었다며 둘러댔습니다. 2025년 3월 15일 금요일 아침은 정숙 씨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숙 씨가 커피를 대접하자 성호 씨는 평소와 같이 신문을 읽으며 고마워했어요. 정숙 씨가 만들어준 김치찌개와 계란 후라이를 먹으면서 역시 정숙 씨 손맛이 최고라고 칭찬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호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오늘부터 부산 쪽으로 출장을 좀 다녀와야 한다고,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다고 말이에요.
정숙 씨가 일주일이나 되냐며 좀 길다 싶다고 하자 성호 씨는 중요한 거래처라서 어쩔 수 없다며 미안해했어요. 금방 다녀오겠다고 말하면서요. 성호 씨는 평소보다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큰 가방 하나에 옷가지들을 넣고 중요해 보이는 서류 봉투도 함께 챙겼어요. 그럼 다녀오겠다며 너무 기다리지 말고 편히 지내라고 말한 성호 씨는 정숙 씨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숙 씨는 현관까지 나와서 조심히 다녀오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것이 정숙 씨가 성호 씨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이라던 출장은 10일이 되었지만 성호 씨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첫날부터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성호 씨가 저녁에 안부 전화를 쓸 텐데 그날은 연락이 없었거든요. 정숙 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봐도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 메시지만 들렸어요. 둘째 날, 셋째 날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숙 씨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10일째 되던 날 정숙 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성호 씨의 서재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혹시 연락처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죠. 성호 씨는 평소에 자신의 서재를 정숙 씨가 건드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사업 서류들이 있다며 자신이 직접 관리하겠다고 했거든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던 정숙 씨는 세 번째 서랍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서랍이 끝까지 열리지 않았거든요. 손을 넣어 만져보니 테이프로 붙여진 작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떼어내어 뜯어보니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정숙 씨는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성호 씨가 다른 여성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거든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여성들과 말이에요. 각각 다른 시기, 다른 장소에서 찍힌 것 같았는데 모든 사진에서 성호 씨와 여성들은 정말 행복해 보이는 연인 같은 모습이었어요. 사진들을 뒤집어 보니 더욱 충격적인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2018년 우리의 새 출발 마이너스 성호 수진, 2012년 행복한 우리 마이너스 성호, 정미와 함께 2005년 결혼 축하 마이너스 성호 미영, 결혼? 성호 씨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었다는 말인가요? 모든 사진에서 성호 씨는 지금 정숙 씨에게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따뜻한 미소, 신사적인 표정, 다정한 손짓,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봉투에서 메모지 한 장이 떨어졌어요. 정숙 씨가 그것을 집어드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영 부동산 2억, 예금 5천만 원 완료. 정미, 예금 3억. 주식 1억 완료. 수진, 부동산 1억 8천, 예금 8천만 원 진행 중. 정숙 마이너스 부동산 1억 2천, 예금 4천만 대기 중. 정숙 씨는 이 메모를 보고 또 보고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완료라고 적힌 미영과 정미, 진행 중이라고 적힌 수진, 그리고 대기 중이라고 적힌 자신. 그날 밤 정숙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성호 씨의 물건들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러다가 성호 씨가 평소에 중요한 서류 보관용이라며 혼자만 관리하던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2005라는 숫자로 금고를 열었을 때 정숙 씨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여러 개의 통장이 각각 다른 여성의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김미영, 박정미, 이수진, 사진에서 본 바로 그 이름들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노트 한 권이었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여성 한 명씩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나이, 직업, 성격, 약점, 재산 상황까지 마치 사냥 계획서 같았습니다. 노트의 마지막 부분에서 정숙 씨는 가장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어요. 윤정숙 62세, 남편 사별 7년 차, 극도의 외로움. 성격, 순진함,
의심 없음. 재산, 부동산 1억 2천, 예금 4천만. 접근법, 교회 모임 활용, 진행 상황, 결혼 완료, 신뢰도 90%. 다음 단계, 재산 이전 준비. 정숙 씨는 그 글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극도의 외로움, 순진함, 의심 없음. 이것이 성호 씨가 자신을 바라본 시선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사냥감으로 말이죠. 정숙 씨는 화장실로 뛰어가서 토했어요. 2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든 따뜻했던 순간들이, 사랑한다던 그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어요. 미영, 정미, 수진, 이 여성들도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했을 거예요. 새벽 4시 정숙 씨는 침대에 앉아 결심했습니다. 성호야, 너는 사람을 잘못 건드렸어. 62세 할머니라고 만만하게 본 거지? 이제 후회해도 늦었어. 정숙 씨는 다짐했어요. 다른 피해자들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성호 씨의 정체를 완전히 파헤치겠다고. 그리고 성호 씨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말이에요. 정숙 씨는 성호 씨의 메모와 사진들을 가방에 넣고 동네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경찰관에게 남편이 실종됐다며 신고했지만 성인 실종의 경우 2주가 지나야 된다며 좀 더 기다려보라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정숙 씨가 사기꾼이라며 메모와 사진을 보여줬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선 정숙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숙 씨는 성호 씨의 물건들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다른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성호 씨 바지 주머니에서 주유소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부산 해운대 주유소 영수증이었는데 날짜는 2주 전이었습니다. 출장 간다던 날보다 하루 빨랐어요. 또 다른 영수증에는 대구 수성구 주유소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건 한 달 전 것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메모를 다시 봤어요. 혹시 정미라는 사람이 대구에 미영이라는 사람이 부산에 있는 건 아닐까요? 정숙 씨는 결정했어요. 일단 부산부터 가보자고. 메모에서 첫 번째로 완료라고 적힌 미영이라는 사람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는 정숙 씨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62세에 탐정놀이를 하게 될 줄이야.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해운대에 도착한 정숙 씨는 김미영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저기 물어봤지만 쉽지 않았어요. 너무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그런데 문득 성호 씨가 교회에서 자신을 만났듯이 다른 사람들도 교회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숙 씨는 해운대 지역 교회들을 하나씩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교회에서 드디어 실마리를 찾았어요. 집사님이 김미영 씨를 기억하고 계셨거든요. 예전에 교회에 다니셨는데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지금은 요양원에 계신다고 했어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셨다는 말에 정숙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집사님이 알려준 부산 외곽의 요양원, 조용한 곳이었어요. 간병인의 안내로 들어간 방에는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얼굴이 너무 수척해 보였어요. 정숙 씨가 한성호라는 이름을 언급하는 순간 미영 씨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며 놀라워했죠. 정숙 씨가 자신도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말하자 미영 씨는 한참을 울더니 20년 전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당시 52세였던 미영 씨는 남편을 잃고 3년째 홀로 지내고 있었어요. 등산 모임에서 성호 씨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미영 씨가 겪은 일은 정숙 씨와 똑같았어요. 따뜻한 관심, 세심한 배려, 로맨틱한 편지들.
3년 동안 정말 행복했다고 했어요. 성호 씨가 자신의 마지막 사랑인 줄 알았다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2008년에 갑자기 성호 씨가 사업이 어렵다고 하더래요. 은행 보증을 서달라고 했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아파트도 담보로 잡고 예금도 모두 당시 총액 2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성호 씨와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사업장도 텅 비어 있고 휴대폰도 꺼져 있고 미영 씨는 그제서야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미영 씨의 인생은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모든 재산을 잃었거든요.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예금은 모두 사라졌어요. 자식들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혼자 끙끙 앓다가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어요. 20년 동안 그 악마 같은 놈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고 미영 씨는 말했습니다. 요양원비도 자식들이 내고 있다면서 죄송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미영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숙 씨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 개자식이 20년 전에도 똑같은 짓을 했구나. 미영 씨에게서 중요한 정보를 얻었어요. 한성호가 자신을 떠나기 직전에 대구에 사업 파트너가 있다고 했었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을 했었다는 것. 아마 그때 이미 정미라는 여자를 노리고 있었을 거라고 정숙 씨는 생각했어요. 미영 씨와 작별하며 정숙 씨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한성호를 잡아서 20년간의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대구 수성구에 도착한 정숙 씨는 이곳에서도 교회들을 돌아다녔어요. 5번째 교회에서 드디어 박정미 권사님에 대한 정보를 얻었어요. 몇 년 전부터 교회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가게를 한다면서 수성못 근처에 있다고 했습니다. 수성못 근처에 작은 분식집. 50대 후반의 여성이 나왔는데 미영 씨와는 달랐어요. 씩씩하고 활기차 보였거든요. 정숙 씨가 한성호라는 이름을 언급하자 정미 씨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거침없는 욕이 나왔어요. 그 개자식을 어떻게 아느냐면서 말이에요. 정미 씨도 2012년 성경 공부 모임에서 한성호를 만났다고 했어요. 이혼 후의 상처를 달래주는 따뜻한 남자였다고. 3년 동안 사실혼으로 살면서 자신의 사업에 투자한다며 전 재산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총 4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5년 어느 날 한성호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정미 씨도 당연히 경찰에 신고했지만 사실혼 관계라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웠다고 해요. 하지만 정미 씨는 미영 씨와 달랐어요. 1년 정도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러고만 있을 순 없다며 다시 일어섰거든요. 작은 분식집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생활을 재건해 나갔어요. 개인 탐정도 고용해서 한성호를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수집해뒀어요. 정미 씨가 그동안 모은 자료들은 정말 귀중했어요. 한성호가 가명을 여러 개 쓴다는 것, 한성호 말고도 한성민, 한성수, 이런 식으로 비슷한 이름들을 돌려가면서 쓴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난 10년간 사용한 휴대폰 번호 목록도 있었어요. 거의 6개월마다 번호를 바꿨는데 패턴이 있었습니다. 앞자리가 모두 경기도 일대에서 개통된 번호들이었거든요. 정미 씨는 한성호와 헤어지기 전에 인천에 좋은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숙 씨가 메모를 보여주자 수진이라는 이름을 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미 씨는 즉석에서 함께 하기로 했어요. 10년 넘게 혼자서 한성호를 찾고 있었는데 이제 동지들이 생겼다면서 말이에요. 두 사람은 바로 다음날 인천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메모에 진행 중이라고 적힌 수진이라는 분을 빨리 찾아서 경고해줘야 했거든요. 인천 연수구 송도 신도시 고급 아파트들이 즐비한 곳이었어요. 한성호가 노리는 타입을 보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니까요. 정숙 씨와 정미 씨는 아파트 단지마다 관리사무소를 찾아다녔어요.
개인정보 때문에 쉽게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지만 세 번째 아파트에서 드디어 김수진 씨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관리소장 말로는 수진 씨가 요즘 좀 이상하다고 했어요. 2주 전부터 집에 안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남자분과 함께 잘 지내셨는데 키가 크고 인상이 좋은 60대 중반의 신사분이었다고 했습니다. 한성우였어요. 확실했어요. 그런데 2주 전에 갑자기 이사 준비를 하시더라고 하는데 수진 씨가 마지막에 혼자 와서 우시더라고 했어요. 많이 힘들어 보이셨다고요. 옆집 분의 증언도 비슷했어요. 수진 언니가 마지막에 많이 이상하셨다고 자꾸 우시고 남자친구분과 헤어지신 것 같다면서 속았다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이웃이 알려준 정보에 따르면 수진 씨가 마지막에 심장이 아프다고 하면서 인하대병원 응급실로 가셨다고 했어요. 정숙 씨와 정미 씨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623호 병실에 입원해 계신 수진 씨를 만났을 때 정숙 씨는 가슴이 아팠어요. 58세라고 하기에는 너무 수척해 보이셨거든요. 한성우라는 이름을 언급하자 수진 씨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아느냐면서 말이에요. 수진 씨는 2018년에 교회에서 한성우를 만났다고 했어요. 7년 동안 속았다고 하더라고요. 정식 결혼은 안 했지만 사실상 부부처럼 살았다고 했습니다. 자식도 없고 가족도 없어서 한성우가 전부였다고 해요. 작년부터 한성우가 사업을 확장한다며 더 큰 집으로 이사하자고 했고 수진 씨는 자신의 전 재산을 맡겼어요. 부동산 1억 8천, 예금 8천만. 우리 미래를 위해서라는 한성우의 말을 믿고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2월부터 한성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자주 외출하고 전화도 잘 받지 않고 수진 씨는 다른 여자와 통화하는 걸 들었다고 했어요. 정숙이라는 이름을 정숙 씨 자신의 이름이었거든요. 수진 씨가 추궁하자 한성우가 본색을 드러냈어요. 내가 늙어서 이제 쓸모없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7년 동안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말이에요. 며칠 후 한한성우는 짐을 싸더니 떠나면서 마지막 잔인한 말을 남겼어요. 다른 여자와 새로 시작할 거라고, 너는 이제 필요 없다고. 그 말을 듣고 수진 씨는 심장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고 해요. 의사는 스트레스성 심장질환이라고 했어요.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몸이 버티질 못한다고. 수진 씨는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갈 곳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숙 씨와 정미 씨는 분노로 떨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지. 7년간 함께 살던 여자를 쓸모없다고 버리다니. 정미 씨가 수진 씨의 손을 잡으며 도와드리겠다고, 혼자가 아니라고, 이제 우리가 있다고 말했어요. 정숙 씨도 함께 그 사람을 잡자고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했습니다. 수진 씨의 눈에서 희망에 찬 빛이 보였어요. 정말 도와주실 거냐고 물어볼 때 그 간절한 표정. 당연히 도와야죠. 모두 같은 피해자잖아요. 수진 씨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얻었어요. 성호 씨가 마지막에 서울 강남 쪽으로 간다고 했다는 것. 분당선 근처에서 큰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여자와 함께 한다고 했다는데 은영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은영, 정숙 씨의 메모에는 없던 이름이었어요. 럼 한성우가 또 새로운 여자를 노리고 있다는 뜻이었죠. 새 여성은 급하게 수진 씨의 퇴원을 도왔어요. 정미 씨가 운영하는 분식집 위층에 작은 방이 있다며 거기서 지내면서 함께 한성우를 잡자고 제안했거든요. 수진 씨의 눈에서 고마움의 눈물이 흘렀어요. 7년간 모든 걸 잃고 절망에 빠져있던 그녀에게 3명의 동지가 생긴 거였으니까요. 내일 바로 분당으로 가기로 했어요. 분당선 근처면 범위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거고 은영이라는 여자분을 빨리 찾아서 경고해줘야 했거든요.
만약 늦으면 은영 씨도 자신들과 같은 피해를 당하게 될 거예요. 한성호의 패턴을 보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재산을 빼내기 시작하거든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62세 정숙 씨, 70세 미영 씨 부산에서 소식을 기다리며 58세 정미 씨, 58세 수진 씨, 4명의 여성이 하나가 되어 20년간 자신들을 우롱한 사기꾼을 잡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나이는 많았지만 그들의 의지는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성호는 자신이 상대한 것이 단순한 외로운 여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거예요. 수진 씨가 7년간 한성호와 함께 살면서 알게 된 그의 습관들, 정미 씨가 10년간 수집한 자료들, 정숙 씨가 발견한 결정적 증거들, 모든 것이 합쳐져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었어요. 한성호는 아직 몰랐을 거예요. 자신이 20년간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범행에 드디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한성호의 모든 것을 알아버린 그날 밤, 정숙 씨는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숙 씨, 정미 씨, 수진 씨 세 사람은 분당행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개인 탐정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것이죠. 정미 씨가 예전에 고용했던 탐정에게 다시 의뢰했거든요. 이번에는 단서가 확실했어요. 한성호의 휴대폰 번호 패턴, 여러 가명들, 그리고 분당선 근처라는 구체적인 위치까지. 탐정은 자료들을 보더니 하루 안에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 여성은 하루도 기다릴 수 없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은영이라는 여성이 한성호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당일 오후 2시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다는 거였어요. 분당 정자동의 한 고급 오피스텔에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여성 한 분과 함께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50대 초반 여성이고 3개월 전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다는 정보까지 얻었어요. 그런데 탐정의 목소리가 심각해졌어요. 어젯밤에 그 집에서 큰 소리로 다투는 걸 이웃들이 들었다고 한다는 거였어요. 세 여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벌써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오피스텔에 도착한 세 여성이 관리사무소에서 들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관리소장이 말하기를 최은영 씨와 한성호 씨가 3개월 전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다정한 커플 같았다고 해요. 한성호가 은영 씨를 공주님 대하듯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전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졌다고 해요. 은영 씨가 자꾸 울더라고요. 복도에서 만나면 눈이 퉁퉁 부어있고, 그리고 어제 밤에는 정말 심하게 다퉜다고 했습니다. 남자 목소리로 이제 그만 좀 하자는 소리가 들렸고, 여자분은 울면서 뭔가를 애원하는 것 같았다고 해요. 그리고 뭔가 깨지는 소리까지 났다고 했습니다. 세 여성은 서로를 봤어요.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세 여성은 오피스텔 1층 로비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둘 중 하나가 나오면 바로 접촉하기로 말이에요. 오후 4시, 5시. 시간은 흘러갔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혹시 둘 다 집에 없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건 아닐까요? 정미 씨가 말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직접 올라가서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12층에 올라간 세 여성은 1205호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문 안에서 소리가 들렸거든요. 여자의 울부짖는 소리였어요. 제발 이러지 말라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는 절망적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만 좀 하라고, 이미 결정된 일이라고 하는 한성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여자가 다시 울면서 말했어요. 3개월을 어떻게 하냐고,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던 말은 다 거짓말이었냐고. 한성호의 대답은 더욱 잔인했어요. 사랑?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세 여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정숙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한성호의 경계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냐고. 잘못 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숙 씨가 대답했어요. 최은영 씨를 만나러 왔다고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성호 씨도 계시죠. 저희는 이수진 씨 친구들이라고 덧붙였어요. 그 순간 문 안에서 뭔가 떨어지는 큰 소리가 났습니다. 1분 정도 지나서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한성호가 나타났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자신의 과거가 찾아왔다는 걸 직감한 거죠. 한성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수진이가 뭐라고 했냐고,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냐고 말했습니다. 수진 씨가 앞으로 나섰어요. 한성호는 수진 씨를 보는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7년간 함께 살다가 쓸모없다며 버린 여자가 살아서 나타난 거였거든요. 수진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놀랐느냐고? 7년간 우롱하고 버린 여자가 찾아와서 말이에요. 집안에서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 있고 옷이 찢어져 있었어요. 손목에는 이상한 멍자국들이 있었습니다. 정숙 씨가 다가가서 말했어요. 은영 씨죠? 저희가 도우러 왔다고 했습니다. 은영 씨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눈에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어요. 누구냐고, 어떻게 자신을 아느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저희도 한성우한테 당한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은영 씨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을 막으러 왔다고 정숙 씨가 말했어요. 은영 씨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한성호는 3개월 전부터 은영 씨를 완전히 감금 상태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외출을 못하게 하고 친구들과 연락도 끊게 했죠. 그리고 2주 전부터는 아예 폭력까지 행사하기 시작했어요. 은영 씨가 돈 이야기를 거부하자 손목을 꺾고 멱살을 잡고 심지어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고 해요. 어제는 칼을 들고 위협했다고 했습니다. 3억을 당장 내놓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그리고 바다에 던져서 아무도 모르게 해버린다고 협박했다는 거예요. 세 여성은 소름이 돋았어요. 한성호가 이제는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한성호는 네 여성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거짓말을 했어요. 모두 오해라고, 자신은 은영이를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변명했습니다. 정미 씨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자 목에 멍들게 하고 칼로 위협하냐고 했습니다. 한성호는 그건 은영이가 먼저 화를 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수진 씨가 분노하며 말했어요. 7년 전에 자신한테도 똑같은 말 했다고, 자신이 먼저 유혹했다고, 자신이 돈을 달라고 했다고 거짓말했다고 말이에요. 정숙 씨가 가방에서 성호 씨의 노트를 꺼냈어요. 각 여성에 대한 분석과 재산 상황, 공략 방법이 상세히 적힌 그 노트 말이에요. 한성호는 그 노트를 보는 순간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결정적인 증거였거든요. 정미 씨가 노트를 펼쳐서 읽기 시작했어요. 최은영 52세, 남편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3억, 성격은 외로움 많음, 의존적. 접근법은 우연한 만남 연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영 씨는 그 내용을 듣고 경악했어요. 자신에 대한 이렇게 상세한 분석이 적혀 있다니. 자신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계산된 사기였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수진 씨가 한성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7년 전에 자신한테 한 말을 기억하느냐고. 너 같은 늙은 여자랑 살아준 것만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했던 말 말이에요. 한성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정미 씨도 이어서 말했어요. 10년 전엔 자신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느냐고. 사업이 실패한 건 내 탓이라고, 내가 불길해서 그런 거라고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자신을 속이면서 정숙 씨는 순진해서 다루기 쉽다고, 다른 여자한테 문자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은영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다 거짓말이었느냐고,
3개월 동안 자신에게 한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소리쳤습니다. 한성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은영 씨가 계속 소리쳤어요. 사랑한다고 했다고, 평생 함께 하자고 했다고. 그런데 이게 뭐냐고, 자신도 그냥 돈 뺏을 대상이었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은영 씨의 분노는 3개월간 쌓인 의심과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정미 씨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이제 끝이라고,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했습니다. 한성우가 급하게 손을 내저었어요. 잠깐만 하자고, 이야기로 해결할 수 있다고 애원했습니다. 수진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야기로 해결하냐고, 7년간 자신을 속이고 3억을 훔치고 자살하라고 한 게 이야기로 해결될 일이냐고 비꼬았습니다. 한성우는 마지막까지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고, 사업이 계속 실패하고 빚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숙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럼 정직하게 일해서 벌면 되지 않느냐고, 왜 자신들 같은 사람들을 이용했느냐고 했습니다. 성우 씨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정미 씨가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경찰서냐고, 연쇄 사기범을 현행범으로 잡았다고 신고했습니다. 한성호는 그 말을 듣고 무너져 내렸어요. 20년간의 완벽했던 범죄가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주소는 분당구 정자동 오피스텔이고 피해자는 총 4명이라고 정미 씨가 말했어요. 경찰이 오기까지 15분. 그 15분 동안 벌어진 일은 정말 드라마틱했어요. 한성호가 갑자기 은영 씨에게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제발 살려달라고. 감옥 가면 죽는다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은영 씨는 냉정했어요. 자신한테 무릎 꿇고 싶었다면 3개월 전에 그때 진실을 말했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수진 씨도 말했어요. 7년 전에 자신을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빈다고 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한성호가 드디어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사랑했다고, 2005년에 미영이를 만났을 때는 진짜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실패로 빚이 쌓이면서 미영 씨의 돈에 손을 댔다고 해요. 그리고 한번 시작하니까 멈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획적으로 했다고, 외로운 중년 여성들을 노린 거라고 고백했어요. 드디어 경찰이 도착했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성호 씨를 보며 네 여성은 감격했어요. 한성호 씨를 사기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한다는 경찰관의 말에 20년간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한성호의 범행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한성호가 경찰차에 실려나가자 네 여성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해냈다고, 정말 해냈다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은영 씨는 세 여성에게 계속 고마워했어요. 만약 이들이 오지 않았다면 자신은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언론에서 큰 관심을 보였어요. 20년간 계속된 연쇄 결혼 사기,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발로 막 내려라는 제목으로 뉴스가 나갔습니다. 네 여성은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채 인터뷰에 응했어요. 혼자였다면 절대 할 수 없었을 거라고, 같은 피해를 당한 분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예상대로 다른 피해자들의 신고가 이어졌어요. 자신도 한성호라는 사람한테 당했다는 사람들, 어머니가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총 8명의 추가 피해자가 더 발견됐어요. 한성호의 범행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컸던 거예요. 한성호가 체포된 것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네 여성이 서로를 찾은 거였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였죠. 이것이 진정한 승리였어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연대의 힘으로 정의를 실현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앞으로 법정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받게 하고 다른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62세의 윤정숙 씨가 시작한 복수는 이제 사회 전체를 바꾸는 큰 변화의 물결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성호가 체포된 다음 날 정숙 씨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20년간 자유롭게 활보하던 사기꾼이 드디어 잡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새벽 5시 정미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고 오늘 중으로 피해자 진술을 받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내 여성은 약속 시간을 정하고 서울 중부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만난 내 여성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안도감과 분노, 그리고 앞으로의 싸움에 대한 걱정이 뒤섞여 있었죠. 경찰서에서 담당 형사님이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어요. 한성호의 본명은 한성호가 맞았지만 그동안 사용한 가명이 무려 12개나 됐습니다. 한성민, 한성수, 한성준, 김성호, 이성호, 박성호. 지역마다 다른 이름을 썼고 심지어 가짜 신분증까지 여러 개 만들어뒀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피해자 수였어요. 경찰이 파악한 것만 해도 15명, 피해 총액은 35억 원이 넘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사건은 1998년, 무려 27년 전이었어요. 형사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런 연쇄 결혼 사기는 처음 봅니다. 27년간 같은 수법으로 정말 악질이에요. 그때 경찰서 문이 열리며 한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80대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지팡이를 짚고 간신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저도 한성호한테 당한 사람입니다. 27년 전에요. 할머니의 이름은 강순자 씨였어요. 1998년 당시 53세였던 순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지 1년 만에 한성호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의 이야기는 더욱 끔찍했어요. 당시 한성호는 자신을 의사라고 속였다고 해요. 가짜 의사 면허증까지 보여주며 믿게 만들었고 병원을 개업한다며 5억 원을 받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 전 재산이었어요. 아이들 학비까지 다 줬어요. 순자 씨는 그 후로 27년간 청소 일을 하며 살았다고 해요. 자식들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짊어지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48시간 내에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어요. 담당 검사님은 30대 후반의 여성 검사였는데 사건 파일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27년간 15명. 이건 단순 사기가 아니에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연쇄범죄입니다. 검사님은 즉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어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이유였죠.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가 없었다면 이 사람은 계속 범행을 저질렀을 거예요. 제가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겠습니다. 3일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어요. 피해자들도 방청석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수갑을 차고 들어온 한성호는 3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깔끔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었죠. 판사님 앞에서 한성호는 계속 억울하다고 주장했어요. 모두 오해라고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이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압도적이었어요. 한성호가 직접 작성한 타깃, 분석 노트, 각 피해자들의 재산을 정리한 엑셀 파일, 가짜 신분증들. 판사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특히 은영 씨의 목에 난 상처 사진을 보고는 안경을 벗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의자 한성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판사님의 선언에 방청석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어요. 27년 만의 정의였습니다.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크며 추가 범행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판사님이 한성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27년간 선량한 시민들의 삶을 파괴한 죄질이 극히 불량합니다. 한성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궜어요.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죠. 구속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이 들끓었어요. 27년간 15명 피해 역대 최악의 황혼 사기꾼, 35억 원 털어먹은 연쇄 결혼 사기범 같은 제목들이 포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방송사들도 앞다퉈 취재를 요청했어요. 정숙 씨와 다른 피해자들은 고민 끝에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들을 찾고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서였죠. 방송 녹화장에서 정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 같은 중년 여성들이 쉬운 타깃이라고 생각했겠죠. 외롭고 순진하고 의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도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방송이 나간 후 제작진에게 수백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자신도 피해자라는 사람들, 어머니가 당했다는 사람들, 비슷한 수법을 당했다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충격적인 사례가 있었어요. 광주에 사는 72세 정희순 씨는 한성우와 5년간 동거했다고 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정미 씨와 시기가 겹쳤던 거예요. 그 사람이 일주일에 3일은 출장 간다고 했어요. 이제 보니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간 거였네요. 희순 씨는 집과 전 재산 6억을 잃었다고 했어요. 자살까지 시도했지만 손자 생각에 참았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은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했어요. 한성호의 통장 거래 내역, 휴대폰 사용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모두 조사했죠. 그 결과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한성호는 동시에 2~3명의 여성과 관계를 유지했던 거예요. 지역을 달리해서 2중, 3중 생활을 했던 거죠. 심지어 가족 행세까지 했어요. 어떤 피해자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해서 새아버지 역할을 하고 다른 피해자의 손자 돌잔치에서 할아버지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형사님이 수사 자료를 보며 혀를 찼어요.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양심이란 게 없는 건가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성호의 비밀 아지트가 발견됐어요. 경기도 용인의 작은 원룸이었는데 거기서 충격적인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수십 권의 일기장이 있었는데 각 피해자와의 일상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어요. 마치 실험 일지처럼 오늘 눈물 3회, 신뢰도 상승, 선물 효과 미미, 다른 접근 필요 같은 내용들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목표 달성 현황판이 있었어요. 각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목표 금액, 달성률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영업 실적판 같았어요. 가장 섬뜩한 건 차기타기 파일이었어요. 아직 접근하지 않은 여성들의 정보가 50명이나 정리돼 있었던 거예요. SNS 사진, 주소, 재산 정보까지.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한성호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브로커가 있었습니다. 돈 많은 독신 여성들의 정보를 수집해서 한성호에게 팔았던 40대 남성이 있었어요.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고객 정보를 빼돌렸던 거죠. 또 바람잡이도 있었어요. 교회나 문화센터에서 한성호를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해주는 역할을 했던 6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소개비로 건당 500만 원을 받았다고 자백했어요. 이들까지 모두 검거되면서 사건은 단순 결혼 사기를 넘어 조직적 범죄로 확대됐습니다. 검찰은 한성호를 비롯한 3명을 정식 기소했어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협박, 폭행, 문서 위조 등 10개가 넘었습니다. 구형량 예상은 최소 15년에서 최대 25년. 그동안 결혼사기 사건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이 예상됐어요. 담당 검사는 언론 브리핑에서 말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27년간 조직적으로 선량한 시민들의 노후 자금을 갈취한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엄벌에 처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피해자들이 모였어요. 처음엔 4명이었는데 이제는 15명이 됐죠. 연령대는 50대에서 8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정숙 씨가 제안했어요.
우리 정식으로 모임을 만들어요. 서로 의지하고 법정에서도 함께 싸워요. 모임 이름은 세빛회로 정했어요. 어둠 속에서 새로운 빛을 찾자는 의미였죠. 첫 모임에서 순자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27년 동안 혼자였어요. 이제야 같은 아픔을 가진 분들을 만났네요. 형사재판과 별도로 민사소송도 준비했어요. 35억 원의 피해 금액을 되찾기 위해서였죠. 정미 씨가 아는 변호사를 소개했어요. 공익 사건을 많이 다루는 분이었는데 사건 내용을 듣고는 무료 변론을 자청했습니다. 이런 악질 범죄는 반드시 응징해야 합니다. 제가 전력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은 한성호의 숨겨진 재산을 찾기 시작했어요. 차명 계좌, 숨겨둔 부동산, 금괴까지 하나씩 찾아내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한성호는 상당한 재산을 숨겨두고 있었어요. 제주도의 펜션 2채, 강원도의 땅 3필지, 차명으로 된 주식 계좌에 5억. 27년간 갈취한 돈을 다 쓴 게 아니라 차곡차곡 모아뒀던 거예요. 노후를 위해서였다고 하더라고요. 남의 노후는 파괴하면서 자기 노후는 준비했다니. 법원은 즉시 가압류 명령을 내렸어요. 한성호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은 거죠. 피해자들에게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공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피해자들은 매일 모여서 증언을 준비했습니다. 27년간의 고통을 법정에서 낱낱이 밝히기로 했죠. 정숙 씨는 일기장을 꺼냈어요. 한성호와 만난 2년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행복했던 순간들도, 의심했던 순간들도, 배신당한 순간도 이제 끝을 봐야죠. 우리가 당한 고통을 그가 반드시 갚게 해야 해요. 수진 씨가 말했어요. 재판정에서 무너지면 안 돼요. 끝까지 당당하게.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라는 걸 보여줘야 해요. 정미 씨도 힘주어 말했어요. 27년간 자유롭게 살았으니 이제 27년은 감옥에서 살아야죠. 은영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전 3개월밖에 안 당했지만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도 모든 걸 잃었을 거예요. 함께 싸울게요. 이 사건은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어요. 국회에서는 결혼사기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경찰청은 황혼사기 전담팀을 신설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중년 여성 대상 사기 예방 교육을 시작했고 각 지자체는 피해자 지원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 여성단체 대표가 말했어요.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중년 여성을 얼마나 쉬운 타깃으로 보는지 보여줍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해요. 내일이면 드디어 첫 공판이 열립니다. 27년간의 악행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날이죠. 정숙 씨는 오늘 밤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15명의 동지들과 함께니까요. 새벽 2시 정숙 씨는 일어나 창밖을 봤어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정의가 실현되겠지. 그래야만 해. 2025년 5월 15일 오전 7시 정숙 씨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오늘이 바로 첫 공판일이었거든요. 새벽부터 피해자들의 단체 채팅방이 바빴어요. 잠이 안 와요. 저도요. 오늘 꼭 이깁시다. 같은 메시지들이 올라왔습니다. 8시에 법원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정숙 씨는 7시 30분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미 정미 씨와 수진 씨가 와 있었죠. 서로 보고 씁쓸하게 웃었어요. 다들 긴장해서 일찍 나온 거였어요. 순자 할머니는 아들과 함께 왔어요. 27년 만에 처음으로 자식에게 사실을 털어놨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 애잔했어요.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01호 법정. 방청석은 이미 가득 찼어요. 기자들, 시민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일반 시민들까지 피해자 15명이 모두 참석했어요.
최고령 82세 순자 할머니부터 최연소 52세 은영 씨까지 모두 검은색 옷을 입고 왔는데 약속한 건 아니었지만 마음이 통한 거였죠. 재판장이 입장하자 모두 일어섰어요. 50대 후반의 여성 판사님이었는데 사건 기록을 보는 표정이 매우 진지했습니다. 피고인을 입정시켜 주십시오. 법정 문이 열리고 한성우가 들어왔어요.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모습. 2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백발이 더 늘었고 얼굴은 수척해졌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성우가 피고인석에 앉는 순간 순자 할머니가 작은 소리로 흐느꼈어요. 27년 만에 법정에서 만난 그 악마, 자신의 인생을 파괴한 그 사람이었으니까요. 검사가 일어나 공소 사실을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A4 용지로 20장이 넘는 분량이었습니다. 피고인 한성우는 1998년부터 2025년까지 27년간 총 15명의 여성을 상대로 결혼을 빙자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피해 총액은 35억 7천만 원에 이릅니다. 검사가 피해자 한 명 한 명의 이름과 피해 금액을 읽어내려 갔어요. 그때마다 해당 피해자들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강순자 씨, 1998년 5억 원. 두 번째 피해자 김미영 씨, 2005년 2억 5천만 원. 15명의 이름이 모두 호명되는데 10분이 걸렸어요.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재판장이 한성우에게 물었어요. 피고인,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한성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답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사기가 아니라 연인 관계였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정미 씨가 벌떡 일어나려다가 옆 사람이 말렸습니다. 변호인이 일어나 변론했어요. 피고인은 각 여성들과 진정한 연인 관계였으며 금전 거래는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검사가 냉소를 띠며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증거 1번.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노트입니다. 스크린에 한성우의 노트가 비춰졌어요. 타깃 분석, 재산 현황, 공략법 같은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증거 2번. 피고인의 일기입니다. 2018년 3월 15일자를 읽겠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80% 함락. 다음 달에 본격 착수 예정. 정미는 마무리 단계. 조만간 철수. 한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증거 3번. 동시에 여러 여성과 관계를 유지한 증거입니다. 2012년 8월 5일. 같은 날 오전에는 대구에서 정미 씨와 데이트, 오후에는 광주에서 희순 씨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 강순자 씨. 82세 순자 할머니가 떨리는 걸음으로 증인석에 올랐어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증인과 피고인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1998년 제가 53살 때 만났어요. 남편이 죽고 1년 됐을 때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의사라고 했어요. 병원을 개업한다고, 같이 운영하자고. 저는 믿었어요. 5억을 줬어요. 아이들 학자금까지. 그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3개월 후에 사라졌어요. 병원은 애초에 없었고 가짜 의사였어요. 순자 할머니가 한성우를 가리키며 외쳤어요. 27년이야. 27년을 청소하며 살았어. 내 인생 돌려줘. 법정이 숙연해졌어요. 몇몇 방청객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성우의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시작했어요. 증인, 피고인과 실제로 연인 관계였던 것 아닙니까? 순자 할머니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답했어요. 연인이 3개월 만에 5억 들고 도망가요? 그게 연인이에요? 하지만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것 아닙니까? 속아서 준 거죠. 병원 개업한다고 거짓말해서.
변호인이 계속 교묘한 질문을 했지만 순자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27년간 준비한 이 순간이었으니까요. 수진 씨가 증인석에 올랐어요. 7년간 한성우와 동거했던 그녀의 증언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피고인과 7년간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 3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수진 씨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작년에 몰래 녹음한 겁니다. 들어보시면 압니다. 법정에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한성우의 목소리. 정숙이라는 여자 만나고 있어. 돈 좀 많대. 1년만 더하면 노후 자금 완성이야. 수진 씨의 목소리. 7년 동안 나는 뭐였어? 한성우의 목소리. 그만해. 너도 이제 나이 들어서 쓸모없잖아. 법정이 경악했어요. 피고인석의 한성우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정미 씨는 10년간 한성우를 추적한 자료를 들고 나왔어요. 저는 2015년에 피고인에게 4억을 사기당한 후 10년간 그를 추적했습니다. 정미 씨가 두꺼운 파일을 열었어요. 피고인이 사용한 가명 12개, 휴대폰 번호 23개, 은행 계좌 18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 지도가 떴어요. 전국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피고인이 10년간 이동한 경로입니다.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분당. 정확히 피해자들이 사는 지역과 일치합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이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셨습니까?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제가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10년간 이 악마를 잡기 위해 살았습니다. 정숙 씨가 증인석에 섰어요. 손에는 한성우의 비밀 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노트는 피고인의 서재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숙 씨가 페이지를 넘겼어요. 제 이름 옆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62세 남편 사별 7년, 극도의 외로움, 순진함, 재산 1억 6천, 성공 확률 95%. 재판장이 노트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를 보십시오. 미영, 완료, 정미, 완료, 수진, 진행 중, 정숙, 대기 중. 마치 우리가 물건인 것처럼 정숙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피고인은 우리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돈줄로 봤습니다. 사랑은커녕 인간으로도 보지 않았어요. 마지막 증인 은영 씨가 나왔어요. 목에는 아직도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저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돈을 안 준다고 하니까 은영 씨가 셔츠 소매를 걷었어요. 팔에 시퍼런 멍이 있었습니다. 목을 졸랐어요. 죽여서 바다에 버리겠다고.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검사가 의료 기록을 제시했어요. 경추 손상, 기도 압박에 의한 호흡 곤란,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성우 씨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를 줬어요. 성우 씨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법정이 술렁이었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버림받았어요. 여자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미 씨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그래서 남의 인생을 파괴해도 된다는 거야? 27년간 15명을 재판장이 정숙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피해자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검사가 최종 논고를 시작했어요. 피고인 한성우는 27년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15명의 여성을 상대로 35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외로운 중년 여성들의 마음을 이용한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사랑을 가장한 착취, 신뢰를 악용한 배신입니다. 검사가 피해자들을 가리켰어요. 이분들은 돈만 잃은 게 아닙니다. 사랑에 대한 믿음, 사람에 대한 신뢰, 인생의 희망을 잃었습니다. 어떤 형벌도
이분들의 상처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한성호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합니다. 25년, 법정이 술렁였어요. 결혼 사기 사건 사상 최고 구형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35억 7천만 원 전액을 명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의 변론은 힘이 없었습니다. 피고인도 불우한 환경에서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어요. 27년간의 조직적 범행, 15명의 피해자, 35억의 피해액,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피해자들에게 마지막 진술 기회를 줬어요. 순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이제 82살입니다. 27년을 청소하며 살았어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까요? 그 사람이 25년 산다고 제 27년이 돌아옵니까? 수진 씨가 이어받았어요. 7년을 속였어요. 진짜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돈이었대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어요. 정미 씨도 말했어요. 10년을 그 사람 잡는 데 살았어요.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제 40대가 다 날아갔어요. 정숙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판사님, 우리는 그냥 사랑받고 싶었던 평범한 여자들이었어요. 그게 죄입니까? 외로운 게 죄입니까? 제발 정의를 세워주세요. 재판장이 한성호를 바라봤어요. 피고인,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까? 한성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랑을 몰랐습니다. 이제야 제가 무엇을 파괴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27년의 상처가 그 한마디로 치유될 리 없었으니까요. 재판장이 말했어요.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신중히 판단하겠습니다. 선고는 2주 후인 5월 29일 오전 10시로 지정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밖으로 나온 피해자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어요. 잘했어요. 모두 정말 잘했어요. 기자들이 둘러싸고 질문을 쏟아냈지만 정숙 씨가 대표로 짧게 답했어요. 우리는 정의를 믿습니다. 2주 후 선고를 기다리겠습니다. 2주 420시간 25,200분. 피해자들에게는 27년보다 긴 시간이 될 것 같았어요. 정숙 씨는 매일 밤 기도했어요. 정의가 실현되기를, 더 이상 자신들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순자 할머니는 말했어요. 이번 판결이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수진 씨는 말했어요. 7년을 돌려받을 순 없지만 정의만은 보고 싶어요. 정미 씨는 말했어요. 그 악마가 우리보다 더 고통받기를 바라요. 은영 씨는 말했어요. 다시는 누구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첫 공판 내용이 보도되자 전국이 들끓었어요. 27년간 15명 피해, 충격적인 법정 증언, 사랑을 가장한 악마, 25년 구형, 피해자 할머니의 절규, 27년을 돌려달라. 온라인에서는 한성호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어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결혼사기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에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 여성단체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중년 여성을 쉬운 먹잇감으로 보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선고일이 다가올수록 피해자들의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27년의 세월, 35억의 돈, 15명의 파괴된 인생. 과연 25년 형량이 이 모든 것을 보상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15명이 하나가 되어 맞선 악마는 결국 무너졌다는 것. 정숙 씨는 일기장에 적었어요. 2025년 5월 15일
오늘 우리는 진실을 말했다. 27년의 거짓이 드러났다. 이제 정의의 심판만 남았다. 2025년 5월 29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법 앞은 이미 인산인해였어요. 취재진, 시민단체, 일반 시민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잠이 올 리 없었죠. 오늘이 바로 그날 27년간의 악행에 대한 심판이 내려지는 날이었으니까요. 피해자들은 9시 30분에 법원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하지만 9시가 되자 모두 도착해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오늘따라 더 수척해 보였어요. 2주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고 했거든요. 오늘로 끝이에요. 오늘로. 순자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10시 정각 301호 법정의 문이 열렸어요. 방청석은 순식간에 가득 찼습니다. 오늘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일부는 서서 방청해야 했을 정도였죠. 피해자 15명은 맨 앞줄에 나란히 앉았어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27년의 기다림, 15명의 고통이 오늘 하나의 판결로 모아지는 순간이었어요. 피고인을 입정시켜 주십시오. 한성호가 들어왔어요. 2주 전보다 더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백발이 되었고 깊게 패인 주름살이 71세의 나이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피고인석에 앉은 한성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2주 전과 달리 완전히 체념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어요. 표정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판결문을 펼치고 안경을 고쳐 쓴 재판장이 입을 열었어요. 사건 번호 2025 고압 8호 피고인 한성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은 정적이었습니다. 피고인은 1998년부터 2025년까지 27년간 재판장이 사건을 요약하기 시작했어요. 15명의 피해자, 35억 7천만 원의 피해액,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 본 재판부가 이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범행의 악질성입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피고인은 남편을 잃고 외로움에 시달리는 중년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인간의 가장 순수한 감정인 사랑을 악용한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재판장이 피해자들을 바라봤어요. 피해자들은 단순히 금전적 손실만 입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 대한 믿음,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어떤 분은 27년을, 어떤 분은 7년을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특히 본 재판부가 주목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넘겼어요. 첫째, 범행 기간이 27년으로 극히 장기간입니다. 둘째, 피해자가 15명으로 다수입니다. 셋째, 피해 금액이 35억 원이 넘는 거액입니다. 넷째,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하에 조직적으로 범행했습니다. 다섯째, 일부 피해자에게는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여섯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피고인이 끝까지 진정한 반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 한성호에게 순간 법정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30년, 법정이 술렁였어요. 검사가 구형한 25년보다 5년이나 많은 형량이었습니다. 결혼 사기 사건 사상 최고 형량이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30년이라니.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총 35억 7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합니다. 피고인 소유의 모든 재산은 가압류 상태를 유지하며
즉시 피해자들에게 배분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200시간을 부과합니다. 재판장이 안경을 벗고 피해자들을 바라봤어요. 이 사건의 피해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용기가 없었다면 이런 판결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특히 27년을 기다리신 강순자 어르신, 10년간 범인을 추적한 박정미 씨, 그리고 결정적 증거를 찾아낸 윤정숙 씨를 비롯한 모든 분들께 여러분이 정의를 만들었습니다. 재판장이 한성우를 향해 마지막 말을 했어요. 피고인은 71세의 나이에 30년형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종신형입니다. 이것이 27년간 15명의 인생을 파괴한 대가입니다. 30년. 한성우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71세의 30년형. 출소할 때는 101세. 사실상 감옥에서 죽으라는 선고였어요. 한성우가 무너져 내렸어요. 변호인이 부축했지만 제대로 서지도 못했습니다. 법정을 나가면서 한성우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30년이라니. 법정을 나온 피해자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수진 씨가 외쳤어요. 30년이래요. 25년도 아니고 30년. 정미 씨가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이제야 끝이네요. 순자 할머니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27년보다 긴 30년을 그놈이 받았어요. 법원 앞에서 즉석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정숙 씨가 대표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30년이라는 판결은 우리 사회가 이런 범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2, 제3의 한성우가 나오지 않도록 더 이상 저희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30년 형량에 만족하십니까? 정숙 씨가 답했어요. 그 어떤 형량도 우리가 잃은 시간과 상처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실현됐습니다. 판결 직후 법원은 즉시 한성우의 재산 처분에 들어갔어요. 제주도 펜션 2채 8억 원, 강원도 토지 3억 원, 차명 계좌 예금 5억 원, 주식 및 채권 2억 원, 골동품 및 귀금속 1억 원, 총 19억 원의 재산이 확인됐어요. 35억 원에는 한참 못 미쳤지만 그나마 회수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19억 원을 15명에게 어떻게 나눌 것인가. 피해자들이 모여 회의를 했어요. 놀랍게도 순자 할머니가 먼저 말했어요. 저는 조금만 받아도 돼요. 젊은 분들이 더 받으세요. 전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여러분은 앞날에 있잖아요. 수진 씨도 말했어요. 피해 금액 비율대로 나누되 순자 어르신께는 더 드려야 해요. 27년을 기다리셨잖아요. 결국 피해 금액과 피해 기간을 모두 고려해서 분배하기로 했어요. 완전한 보상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더 중요했습니다. 판결 후 한 달이 지났어요. 피해자들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아들이 모시겠다고 했지만 편한 곳에서 남은 생을 보내고 싶다고 하셨죠. 배상금으로 좋은 요양원에 가실 수 있었어요. 미영 씨는 요양원에서 나와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20년 만에 자기 공간을 가진 거였죠. 정미 씨는 분식집을 확장했어요. 새빛 분식이라는 이름으로 새 간판도 달았습니다. 수진 씨는 심리치료를 시작했어요. 7년간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은영 씨는 피해자 지원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자신 같은 피해자를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숙 씨는 이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황혼 사기 피해
방지 캠페인을 시작한 거예요. 전국을 돌며 강연을 했습니다. 노인정, 복지관, 교회, 어디든 불러만 주면 달려갔어요. 여러분,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너무 완벽한 사람은 의심해 보세요. 정숙 씨의 강연을 들은 사람이 벌써 5천 명이 넘었어요. 그 중에는 실제로 사기를 피한 사람들도 있었죠. 이 사건은 사회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국회에서는 윤정숙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결혼을 빙자한 사기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죠. 여성가족부는 중년 여성 안전지원센터를 전국에 설치하기로 했고, 경찰청은 노인 대상 사기 전담팀을 확대했습니다. 2026년 5월 판결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한성호는 청송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어요. 건강이 많이 악화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피해자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평화롭게 요양원에서 지내고 계셨어요. 가끔 정숙 씨가 찾아가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죠. 정숙 씨,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전 그냥 억울하게 죽었을 거예요. 1년 후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다시 다뤘어요. 그 후 1년, 15명의 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정숙 씨가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완전히 회복됐다고는 할 수 없어요. 상처는 평생 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계속 살아갈 거예요. 정미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는 우리의 삶을 살 차례예요. 세빛회는 계속됐어요. 매월 첫째 주 일요일에 모였습니다. 처음엔 재판 때문에 모였지만 이제는 진짜 친구가 됐거든요. 함께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때로는 그냥 수다도 떨었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위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 씨가 말했어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만난 건 제 인생의 축복이에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악의 상황에서 만났지만 최고의 친구가 된 15명의 여성들. 이 사건은 대한민국 형사 사법 역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됐어요. 법학 교과서에 실렸고 경찰 수사 교본에도 포함됐습니다. 한성호 사건은 결혼 사기 수사의 교과서가 됐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잠재적 피해자들이 구제됐다는 거예요. 정숙 씨의 강연을 듣고 세빛회의 활동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게 됐으니까요. 한 방송사에서 이 사건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기로 했어요. 제목은 27년의 거짓, 15명의 진실. 정숙 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직접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었어요. 부끄러운 건 자신들이 아니라 가해자였으니까요. 다큐멘터리 마지막에 정숙 씨가 말했어요. 62세에 사기를 당했어요. 하지만 64세의 정의를 찾았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2027년 봄, 정숙 씨는 65세가 됐어요.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지난 2년을 돌아봤습니다. 한성호가 사기꾼으로 밝혀진 그날부터 30년 선고를 받던 날까지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만약 그날 포기했다면 14명의 여성들은 계속 고통 속에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겼겠죠. 정숙 씨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정미 씨였습니다. 언니, 내일 모임 오시죠? 순자 어르신 생신이에요. 당연하죠. 케이크는 제가 사갈게요. 전화를 끊고 정숙 씨는 미소 지었어요. 30년. 어떤 이들은 너무 가혹하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부족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15명의 여성들에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고통이 인정받았다는 것, 정의가 실현됐다는 것,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희망이 중요했죠. 무엇보다 그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순자 할머니의 27년, 수진 씨의 7년, 정미 씨의 10년, 정숙 씨의 2년, 모든 시간이 모여 하나의 승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드는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판결문 마지막 페이지에 재판장이 적은 한 문장이 있었어요.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결코 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62세에 시작된 윤정숙 씨의 복수는 65세에 완성됐고 이제 새로운 삶의 장이 열렸습니다. 때로는 가장 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이 15명의 여성들이 증명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이 만든 변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2027년 10월 15일 정숙 씨는 65세가 되었어요. 이른 아침 정숙 씨는 여느 때처럼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든 가을 풍경이 평화로웠어요. 2년 전 그 끔찍했던 봄날이 마치 먼 옛날 일처럼 느껴졌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세빛회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은영, 오늘 김치 담그는 날 잊지 마세요에서 정미, 어르신 모시고 10시에 갈게요. 수진, 나도 가야지. 작년 김치 정말 맛있었어. 정숙 씨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사이가 됐거든요. 일주일 전 세빛회 멤버들은 순자 할머니의 84번째 생일을 축하했어요. 요양원 정원에서 조촐한 파티를 열었는데 순자 할머니는 내내 행복해 하셨어요. 27년의 한을 풀고 찾은 평화로운 노년이었죠.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순자 할머니의 말에 모두가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날 순자 할머니는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배상금 중 남은 돈을 샛빛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결혼 사기 피해자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이었죠. 제가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돈이 좋은 곳에 쓰였으면 좋겠어요. 정미 씨의 샛빛 분식은 이제 분당의 명소가 됐어요. 맛도 맛이지만 정미 씨의 스토리를 아는 손님들이 응원 차원에서 많이 찾아왔거든요. 하루 매출이 300만 원을 넘는 날도 있었어요. 정미 씨는 수익의 일부를 세빛회 기금으로 적립했어요.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데 쓰기 위해서였죠. 10년 동안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나눔을 생각하며 살아요. 훨씬 행복해요. 정미 씨는 최근 2번째 지점을 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 하나 더 있었죠. 사실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모임에서 정미 씨가 수줍게 고백했어요. 분식집 단골 손님이었던 66세 김 씨였는데 1년 넘게 조심스럽게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해요. 이번엔 정말 조심스럽게 천천히 하고 있어요. 그래도 괜찮은 사람 같아요. 모두가 정미 씨를 축하했어요. 상처를 딛고 다시 사랑할 용기를 낸 정미 씨가 대견했거든요. 정숙 씨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이번엔 우리가 신원조회 해줄게. 모두가 웃었지만 실제로 그들은 서로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7년간의 동거로 가장 큰 상처를 받았던 수진 씨는 놀라운 변화를 보였어요. 심리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많이 건강해졌고 무엇보다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시니어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거예요. 이제 수진 씨는 구청 노인복지관에서 상담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주로 사기나 학대를 당한 노인들을 상담했죠. 제가 겪은 아픔이 다른 사람을 돕는 힘이 됐어요. 고통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수진 씨의 상담을 받은 어르신들 중에는 실제로 사기를 피한 분들도 여럿 있었어요. 수진 씨는 이제 지역에서 천사 상담사로 불렸습니다.
3개월의 피해로 가장 짧은 시간 고통받았던 은영 씨는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했어요. 유튜브 채널 은영 씨의 골든 라이프를 개설한 거예요. 50대 이상 여성들을 위한 안전 정보와 라이프 스타일을 다루는 채널이었죠.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은영 씨의 채널은 빠르게 성장했어요.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었고, 특히 사기꾼 구별법 시리즈는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죠. 방송 출연 요청도 쇄도했어요. 은영 씨는 이제 안전전도사가 되어 전국을 다니며 강연했습니다. 정숙 씨는 지난 2년간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어요. 제목은 62세 복수를 시작하다. 출판사에서는 자극적인 제목을 원했지만 정숙 씨는 담담한 제목을 고집했어요. 복수가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삶의 시작.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인쇄 수익은 전액세빛 장학재단에 기부했죠. 책 사인회에는 수많은 중년 여성들이 찾아왔어요. 그 중에는 실제 피해자들도 있었고, 정숙 씨 덕분에 사기를 피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 60대 여성의 말에 정숙 씨는 뭉클했어요. 자신의 아픔이 다른 이의 보호막이 됐다는 게 큰 보람이었거든요. 부산의 미영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건강이 많이 악화됐다는 소식이었죠. 세빛회 멤버들은 모두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병원에 입원한 미영 씨는 많이 수척해 보였지만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20년 동안 혼자였는데 마지막 2년은 외롭지 않았어요. 미영 씨는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달라고. 20년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말이에요. 일주일 후 미영 씨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어요. 장례식장에는 세빛회 멤버들이 모두 모였고 상주 역할을 함께 했습니다. 미영 씨의 영정 앞에서 정숙 씨가 속삭였어요. 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가 계속 싸울게요. 교도소에서 소식이 왔어요. 한성호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거였어요.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교도소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면회를 요청했지만 아무도 가지 않았어요. 정미 씨가 말했어요. 인과응보네요. 하늘이 벌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정숙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미워하던 사람이지만 한 인간의 비참한 최후를 보니 씁쓸했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과 달라요. 증오로 살지 말고 사랑으로 살아요. 2027년 여름 세빛회에 긴급한 연락이 왔어요. 제주도에서 70세 할머니가 비슷한 수법의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제보였어요. 아들이 어머니 행동이 이상해서 검색하다가 정숙 씨의 책을 읽고 연락한 거였죠. 세빛회는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정숙 씨와 수진 씨가 제주도로 날아갔고 현장에서 사기꾼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60대 남성이었는데 수법이 성호 씨와 똑같았어요. 교회에서 접근, 편지로 감동, 재산 파악 후 갈취 시도. 다행히 초기 단계여서 피해는 크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세빛회 멤버들에게 연신 고마워했습니다. 아들이 책 읽고 연락 안 했으면 저도 당할 뻔했어요. 이 사건으로 세빛회는 전국 순회 예방 교육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어요. 윤정수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1년,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결혼 사기 신고 건수는 늘었지만 실제 피해액은 크게 줄었어요. 처벌이 강화되니 범죄자들이 줄어든 거죠. 특히 노인 대상 감정 사기를 별도 범죄로 규정한 것이 효과적이었어요. 최고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면서 억제 효과가 컸습니다. 법무부 관계자가 정숙 씨를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선생님들의 용기가 법을 바꾸었고 수많은 잠재적 피해자를 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해외에서도 주목받았어요. BBC가 한국의 용감한 할머니들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뉴욕타임스는 나이는 숫자일 뿐 한국 여성들의 정의 구현이라는 특집 기사를 실었죠. 일본, 대만, 중국에서도 비슷한 피해자들이 연락해 왔어요. 세비퇴의 성공 사례를 배우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정숙 씨는 국제화상회의에 참여해 경험을 공유했어요. 국경을 넘어 연대하면 더 강해집니다. 우리의 경험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순자 할머니의 기부로 시작된 세빛 장학재단이 첫 장학생을 선발했어요. 결혼 사기로 가정이 파탄난 고등학생 3명이었어요. 부모님이 사기를 당해 학업을 포기할 뻔했던 아이들이었죠. 장학금 수여식에서 한 학생이 말했어요. 할머니들이 저희 가족을 구해주셨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검사가 되고 싶어요. 할머니들처럼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순자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환하게 웃으셨어요. 이 아이들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우리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어요. 65세가 된 정숙 씨에게도 변화가 있었어요. 강연을 다니면서 만난 한 남성이 조심스럽게 관심을 표현했어요. 68세의 전직 판사였는데 아내와 사별한 지 5년째였죠. 처음엔 선생님의 용기에 감동했는데 알아갈수록 인간적인 매력을 느꼈습니다. 정숙 씨는 망설였어요. 한 번의 배신이 남긴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샛빛회 멤버들이 응원했어요. 언니, 이번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 검증해 줄게요. 정숙 씨는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샛빛회는 매년 5월 29일을 정의의 날로 정했어요. 판결이 났던 그날을 기념하는 거죠. 2027년 5월 29일 2주기를 맞아 특별한 행사를 열었어요. 전국의 결혼 사기 피해자 100명이 모였습니다. 정숙 씨가 대표 발언을 했어요. 우리는 피해자였지만 이제는 생존자입니다. 우리는 약했지만 함께여서 강해졌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여자라고, 혼자라고 무시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참석자들의 박수가 오래도록 이어졌어요. 2027년 가을 어느 날 정숙 씨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2025년 봄, 나는 62세의 나이에 사기를 당했다. 남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 그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2027년 가을, 나는 65세가 되었고 14명의 소중한 친구가 생겼다. 우리는 함께 정의를 찾았고 법을 바꿨고 수많은 사람을 구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의 시작이었다.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해질 수 있었다. 누군가 이 글을 읽는다면 기억하길.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혼자가 아니다. 포기하지 마라. 정의는 반드시 온다.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교훈은 명확했어요. 첫째, 사랑에 나이는 없지만 경계심도 잃어서는 안 된다. 둘째, 피해를 당했을 때 침묵하지 말고 도움을 구해야 한다. 셋째, 연대의 힘은 어떤 악도 이길 수 있다. 넷째,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반드시 실현된다. 다섯째, 상처는 남을 돕는 힘이 될 수 있다. 2027년 12월 31일 새해를 앞둔 밤, 새 빛회 멤버들이 정숙 씨 집에 모였어요. 14명이 함께 떡국을 끓이며 새해 계획을 세웠죠. 순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년에도 건강하게 만나요. 정미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분식집 체인점 10개 목표예요. 수진 씨가 덧붙였어요. 상담사 자격증 하나 더 딸 거예요. 은영 씨가 외쳤어요. 유튜브 구독자 50만 갑시다. 그리고 정숙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전 그냥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게 제일 큰 행복이에요. 자정이 되자 모두가 서로를 안았어요. 2025년 봄, 최악의 순간에 만난 15명의 여성. 2027년 겨울, 최고의 가족이 된 그들. 이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매일 어딘가에서 비슷한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며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그들은 계속 살아갈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나요? 이미 피해를 당하셨나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도 힘이 없어도 정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62세 윤정숙 씨가 해냈듯이 82세 강순자 할머니가 해냈듯이 15명의 평범한 여성들이 해냈듯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옵니다. 이것이 바로 62세에 시작된 복수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작가의 말.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비슷한 피해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위로와 용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도움을 구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피해 신고 및 상담, 경찰청 112, 여성 긴급전화 1366, 노인보호 전문기관 15771-389, 한국소비자원 1-372.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반드시 옵니다.